한번 얘기합니다.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지역,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 일반적인 지식, 그것이 상식이잖아. 일반적인 센스, 그것이 상식이잖아. 그래서 상식의 맨 밑줄에 있는 최하선을 법이라고 말해요. 그 상식 밑으로 떨어지면 위법, 탈법, 범법, 범죄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식에 못 미치는, 상식에 어긋나는 위법적인 행태를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단 말이지. 누가 하느냐? 요놈이 하고 있어요. 지규현이. 내가 보기에는 지규현이 누군가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았을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날짜 계산만 해오던 것을 갑자기 어느 날 시간 계산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초과, 9시간 45분, 이거 초과. 그러니까 석방. 그리고 뭐 딴 그 뭐 이상의 꼬투리 잡을 만한 걸 이렇게 쓱 찡겨 넣어가지고 한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 왜냐? 내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국민을 놀라게 하면 안 돼요. 공직자는 그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부부가 같이 살아도 배우자가 자기 배우자를 놀라게 하는 행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공직자는 국민을 놀라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규현은 이 멀쩡한 놈이 엉뚱한 수작을 부린 거예요, 지금. 누구 때문이냐? 요놈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미 다 알려졌죠. 요놈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우정이. 근데 이렇게 하는 어떤 지휘부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놈이 바로 김주현이라는 놈이야. 아까 이름을 기억하라 그랬죠. 김주현 민정수석. 김주현과 심우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 김주현이 법무부 검찰국장을 할 때 심우정이 검찰과장을 했어요. 같이 일했죠. 그러면 무슨 짓도 같이 할 수 있어요. 얘네들은 특수통은 아니지만 기획통으로서 얼마든지 그걸 기획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렇게 나는 의심합니다. 그래서 지규현은 온 국민이 가슴에 폭탄을 투하한 장본인이고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한다는 것은 마치 에스코바르를 석방한 것에 버금가는 짓입니다. 말이 안 되는 짓이죠. 에스코바르는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콜롬비아의 마약왕이죠. 에스코바르. 그 콜롬비아 수도가 보고타인데 보고타에서 북쪽으로 가면 메데인이라고 나와요. 메데인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그 메데인 카르텔을 설립한 사람이에요. 에스코바르는. 그리고 마약상을 해서 엄청난 거부가 됐고 한때 세계 7대 부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에 가서 하원 의원으로 출마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되죠. 콜롬비아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5배나 큽니다. 남한의 12배나 돼요. 큰 나라예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인구는 남한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그 에스코바르라는 단어를 치고 들어가면 나무 위키에 가면 다 나옵니다. 얘기가. 제가 에스코바르를 얘기한 것은 이 사람이 콜롬비아 GDP의 당시에 콜롬비아 GDP의 40%를 차지했어요. 40%. 어마어마한 부자죠. 세계 7대 부자였으니까 그 93년에 죽습니다. 일찍. 40대 초반에 일찍 죽는데 이 사람이 자기 나름의 경호원뿐만 아니라 자기 나름의 군대가 있습니다. 사설 군대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감옥이 40만 평이야. 자기 집이야. 근데 거기를 감옥이야.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메데인 카르텔을 만들어 가지고 메데인 카르텔의 수입이
그러니까 대략 콜롬비아 경제력의 30~4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메데인 카르텔이 수입이. 그러니까 정부가 손을 댈 수가 없어. 이 사람은. 그리고 수없이 사람들을 자기 뜻에 거스르는 사람은 장관이고 뭐고 다 죽여요. 다 암살을 합니다. 그 규모가 얼마인지 정부에서 파악을 못해요. 그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냐 얘가. 마약을 팔아서. 마약은 수익률이 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수익률을 가져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마약을 가져다 한국에 팔면 100배, 200배의 돈이 남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 마약 유통의 80%를 에스코바르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당시 80년대, 90년대 초까지. 93년에 에스코바르가 죽으니까 엄청난 사람이죠. 지귀현은 내란 우두머리와 공범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의 사법 역사에서 최초로 벌어진 사건입니다. 지귀현을 잘 조사해야 됩니다. 이 범죄자 에스코바르를 석방한 거에 버금가는 행위를 지귀현이 한 거예요. 에스코바르가 워낙 유명하고 영화로도 나오고 드라마로도 나오고 뭐 그랬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은 그 에스코바르를 그 나무 위키에 치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가 생생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죽은 장면, 이놈이 거기서 도망가다가 그 경호원 데리고 도망가다가 경호원은 거기서 그 즉석에서 사살되고 그 뭡니까 에스코바르가 그 지붕에 올라가서 도망치려고 그러다가 거기서 결국은 사살됩니다. 그래서 그 시체가 어디에 있는지 그 시체를 놓고 사진 찍은 것도 있고요. 아주 참혹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콜롬비아가 결국은 에스코바르를 처단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미국이 도와줬습니다. 미국이 도저히 에스코바르 때문에 그 메데인 카르텔 때문에 미국의 마약이 계속 번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결단을 내린 거죠. 요 놈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 도와줬습니까? 콜롬비아 정부 자체로는 에스코바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심각합니다, 지금. 심우정. 요 놈은 무정부 상태를 만들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엄이 정당했음을 그 증명해 보이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을 풀어주도록 시도했죠. 먹힌 거예요. 요 놈은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임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법원이 과거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어떤 판사가 맞느냐에 따라서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이 사법제도를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태에 관심을 갖고 다시 잠이 안 와요. 거의. 그래서 계속 찾았습니다. 이놈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법원이 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하거나 법을 왜곡하거나 했던 놈들을 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처벌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국민이 놀라게 만들었다는 것은 정신적 폭력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귀현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부를 바꾸든지 해야 됩니다. 국민을 놀라게 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어요? 미리 예고를 하면 됩니다.
예고하지 않았잖아. 그런데 왜 시간 계산으로 바꿔? 지금 뭔데? 지금까지 했던 수많은 관행이라는 말은 그것이 법으로 법적 법적 효력은 없더라도 그 관행대로 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다는 거거든.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날짜로 계산하는 것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느닷없이 시간 계산하는 거야. 그것은 국민을 놀라게 하는 거죠. 놀라게 하는 것은 폭력행위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냐 하는 것도 학문적 소양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소개합니다. 합리적, 비판적, 추론적 사고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항상. 학문적 소양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인과관계를 탐구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 하는 거죠. 이 사태의 근원이 어디인가. 내가 남한강 어렸을 때 10살까지는 남한강 상류에서 살았어요. 남한강 초상류죠. 그러니까 원주. 그 원주에서 더 들어가면 간현역이 나오는데 간현역 건너편 지정면 안창리에서 살았어요. 거기는 뭐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야말로 시골 동네죠. 거기가 남한강의 완전 상류예요. 아주 그 원천은 아니고 거기서 물이 내려가가지고 남한강으로 모여서 이제 여기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10살서부터 20살까지 북한강 꼭대기 춘천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쳐서 두물머리에서 합쳐가지고 한강으로 내려가듯이 그 물줄기를 따라가야 돼요. 인과관계를 탐구해야 됩니다. 오늘의 이 사태의 근원은 어디냐? 원천은 어디냐? 조국에 있다는 거예요. 조국. 문재인이지. 문재인. 궁극적으로 문재인이에요.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느냐? 윤석열을 처단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다 관용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을 계속 관용해 줬어요. 관용의 악순환이 바로 오늘의 사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원천이 어디냐? 조국과 문재인이라는 거예요. 조국과 문재인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놈들입니다. 내가 인사조직 전문가로서 학문적 소양에 따라서 인과관계를 탐구하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문재인을 칭송하는 놈들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 아직도 조국을 칭송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리는 놈들이 있어요. 내가 조사하다 보니까 아직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번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진단 말이야. 아주 나쁜 놈들이야. 아주 나쁜 놈들. 조국과 문재인은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역사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리스크 관리를 안 했거든. 경영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리스크 관리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리스크 관리를 못해요. 리스크 관리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 아마 내 강의에서 처음 들었을 거야. 정치인들이 리스크 관리를 안 하고 어떻게 국정을 운영합니까? 리스크 관리가 뭐예요? 인사조직에서 리스크 관리의 핵심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거예요. 한 길 사람 속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 과거를 다 조사해야 돼. 더군다나 나타난 현상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새빨간 거짓말을 했는데 그거를 관용으로 덮고 넘어갔다고 지금. 수없이 윤석열을 자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그냥 관용으로 넘어간 거야 그게. 그게 민주주의래 이런 빌어먹을 놈이 있나. 인과관계를 탐구해야 됩니다. 이 법률가들이 인과관계 탐구를 못해. 이 사태는 윤석열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이 사태는 조국과 문재인이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론과 방법론에 근거해서 이 사태를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개방적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잘못 판단했으면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내가 잘못 봤다고. 그런데 이 자식들이 잘못 보고선도 아직도 문재인을 칭송하고 싶어서 아주 입이 달아. 자,